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최대 성능 준비 완료. 하는 방법은 왼발로 브레이크를 꾹 밟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야, 이 미친 이거는 자동차의 영역이 아니잖아, 이 미친놈들아. 자,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려고 하는 대중적인 노선과 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흔히 좀 괴짜라고 하죠. 그런 괴짜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아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최고의 괴짜, 저는 두 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은 스티븐 잡스고요, 한 명은 일론 머스크. 그 괴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대중에 띄울 수 있었던 바로 그 차, 모델 S 플레드를 시승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양산형 버전이 나와서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 전기차는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일 뿐이다 라고 했던 그 당시의 관점에서 전기차의 시대를 적어도 10년 이상은 앞당긴 사람으로서 좀 평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델 S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그 중에서도 무려 3개의 모터, 제로 100이 2.1초, 최고 출력이 1020마력인 모델 S 플레드를 국내 시장에도 들여왔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유튜버로서 조금 쪽팔린 얘기긴 한데 처음으로 테슬라를 타봅니다. 근데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벌써 3시간 정도가 지나갔거든요. 테슬라가 어떤 브랜드인지 좀 파악도 해야 되고, 이 차가 어떤 차인지도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오래 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갈 겁니다. 부산으로. 이 차량이 국내에서 인증받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474km거든요. 근데 그 미국 홈페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증받은 기준으로 하면요, 390 몇 마일인데 이게 단순 환산하면 한 600km 정도가 넘어요.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에 가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충전 거리가 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부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테슬라 키거든요.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쓰는 그런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B필러에다가 갖다 대서 차 문을 열기도 하고요. 시동을 걸려면은 이 카드 키를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는데 왼쪽 슬롯에다가 딱 올려놓고 브레이크만 밟으면은 주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슬라이드가 하나 생기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앞으로 밀면 드라이브 할 준비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뒤로 당기면은 후진할 준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크 스티어링 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슈퍼차저 가가지고 100%까지 충전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1%가 줄었으니까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암남공원 안내, 슈퍼차저 경로 다 없애고 지금 검색을 했더니 도착했을 때 배터리 충전량이 대략 19%.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왜 디지털 통신이 안 터질까요? 내비게이션이 왜 먹통이 됐을까? 출발부터 넉넉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내비게이션이 왜 먹통이 됐을까? 일단 급한 대로 티맵이라도 켜야 될 것 같은데. 막히는 도로니까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이트 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양입니다. 200만원 넘어가는 상당히 비싼 옵션이더라고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택이 되고요. 디자인 컨셉 자체는 전반적으로 아주 미니멀리즘하고, 자동차들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 차량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왼쪽이라든가 오른쪽에 스티어링 휠의 칼럼에 레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지 시등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와이퍼를 조작을 한다든가 모든 기능들이 여기 있는 버튼, 스티어링 휠 버튼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스티어링 휠 버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왼쪽에 있는 거는 방향지 시등이에요. 그래서 방향지 시등 버튼을 딱 누르면은 햅틱 반응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내가 방향지 시등 누르는 방향에 카메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현대기아에서도 좀 많이 봤었던 기능 같은 건데, 이거는 이 화면에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인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폰 버튼도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서 이거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요크 스티어링 휠이다 보니까 돌리는 게 처음에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누르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피드 리미터라든가 워셔액 뿌려내서 앞 유리창 닦는 기능이라든가 음성인식 버튼 같은 것들 다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제 ADAS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화각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 조절, 이런 것도 다 이 모니터 하나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심지어 글로브 박스도 여기 있는 거 눌러야지 이렇게 글로브 박스가 열리는 겁니다. 웬만한 것들이 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 병적으로 보일 정도로 모든 버튼류를 다 여기에다가 넣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류들, 비상등은 그래도 외부에 이렇게 버튼으로 따로 빼놨고요. 이것도 물리식은 아니고 감압식으로 되어 있는 터치식 버튼입니다. 문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도 터치식 감압식으로 되어 있고요. 창문 여는 레버 같은 거는 그래도 따로 도어 쪽에다가 붙여놨고요. 시트 조절은 그래도 시트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물리 버튼으로 빼놨다. 그 외에는 없어요. 심지어 이 여기 있는 이 등 켜는 것마저 여기 들어가서 실내등 켬 이렇게 해서 켜야 돼요. 그리고 또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뭐가 없지 않나요? 에어벤트가 없어요. 송풍구가 없습니다. 에어컨 히터는 어떻게 쎄?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쪽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계기판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요. 그 인테리어나 이런 데에서 간접 조명 많이 쓰잖아요. 등은 이 안쪽에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빛을 발하면은 안 이쁘니까 일부러 벽도 두고 이쪽에 벽 두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명이 반사돼서 나오는 간접 조명,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이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시원한 곳은 사실 이 계기판 앞이에요. 스티어링 휠 윗동도 없고 기어 레버도 없죠. 그러고 보니까 기어 레버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으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됐지만 이 화면이 먹통이 되거나 손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이거를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압력을 주면은 이렇게 이멀전시용으로 튀어나옵니다. 잠깐 얘를 살릴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역시 이 기계는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으려 그러면은 고쳐져요. 담당자분한테 전화 걸자마자 다시 풀렸거든요. 테슬라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가 구간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빨간색 불 번쩍번쩍, 제가 지금 제한 속도보다 조금 높게 가고 있고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건데 전혀 그런 안내가 없잖아요. 동호회 가보니까 이 내비 대신에 이제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내비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2개가 있잖아요. 발열이 그렇게 심한 경우도 아니라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모니터가 제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나는 내비게이션 그냥 티맵 쓸 건데, 카카오 내비 쓸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를 조석 쪽으로 또 이렇게 기울게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예 센터에다가 뒤쪽에서도 볼 수 있게, 뒤쪽에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모니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도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에서 테슬라 하면은 이 조립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대두가 되잖아요. 가죽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져보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알칸타라라든가 이런 소재도 고급스럽게 잘 해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사이드 쪽에 있는 카본 무늬 같은데 그냥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살짝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비상등 있는 이런 버튼이라든가 이런 쪽의 플라스틱은 막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진 않아요. 흰색 가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잖아요. 내장재가 살짝은 조금 우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 자세히 눈여겨보면은 조금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단차가 안 맞아요. 이쪽만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품질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상관은 없거든요. 인테리어에 있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차가 1억 5천짜리 차란 말이에요. 안전벨트 높이 조절이 안 돼요.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게 한 상태에서 이 차량이 타 있는데 이 안전벨트가 제 목을 이렇게 긁습니다. 이거 사고 나면 내 목 날아갈 것 같아. 높이 조절이 좀 될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1열의 거주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대부분 1열 탑승자 머리 윗 공간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야지 운전하는 사람과 조석에 앉은 사람의 헤드룸이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조금 뒤쪽에가 사실 제일 높은 곳이에요, 천장이. 저는 이 천장이 앞부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 시야에서 지금 글라스 루프의 윗부분이 살짝 보여요. 윈드실드도 좀 눕혀져 있는 차량이잖아요.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차량에 탑승하면은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기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은 일반적인 세단 대비해서 막 그렇게 높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요크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옵션으로 빠졌잖아요. 30몇만 원짜리 옵션인데 저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막상 쓰면은 적응은 되는데 저도 항상 주행할 때 3시, 9시 방향을 잡으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3시, 9시 방향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을 하겠어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 위에다가 손을 얹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권장드리진 않습니다만 록트록을 좀 최대한 많이 돌려야 되는 때가 주차장이라든가 유턴할 때쯤 많이 그러잖아요. 평생 원형 스티어링 휠에 익숙했던 분들은 이거 분명히 한번 중간에 헛방 치거든요. 그리고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처음 접하는 신문물이라서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지했을 때 손이 조금 아파요. 여기가 림이 좀 상당히 두꺼운 편인데 동그랗게 두꺼운 게 아니라 약간 네모지게 각지게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그렇게 편한 자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파지법 자체에서 약간 불편해서 굳이 이거 옵션은 선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되면은 그때 가서 선택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익숙해지면은 이 스티어링 휠도 한 손으로 잘 돌립니다. 신기한 게 얘는 방향 지시등이 제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우리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티어링 휠의 타각을 얼마나 줬는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락업이 해제가 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차선 변경 정도는 레버가 그 정도 타각 준 거 가지고는 반응을 안 하니까 직접 다시 레버를 꺼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얘가 차선까지 전부 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차선을 넘어갈 거야 하고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차선 변경이 다 끝나면은 지가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꺼버립니다. 방향지시등을 켰죠. 2차 제네시스 뒤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이 끝났죠. 자동으로 알아서 꺼지잖아요. 에이다스를 잘하는 업체는 뭐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하고 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충주 휴게소를 나왔습니다. 제가 6시쯤에 상암에서 출발했으니까 완전 극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도로 사정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충주 휴게소 나올 때까지만 해도 75%였어요. 그러니까 상암에서 충주 휴게소까지 오는데 25%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의 주행 거리만 봤을 때는 뭐 부산까지는 안전하게 세이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가속했을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좀 깊게 밟아본 적은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규정 속도의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 S 플래드 하면은 뭐 사실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죠. 1020마력 이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던 부가티가 1001마력이어가지고 야씨 어떻게 쟤네들은 저런 거를 만든다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무려 1020마력에 토크도 100kg 포스미터가 확 넘어가고요. 제로백이 무려 2.1초라는 거. 출력이 그렇게 미쳐 날뛰는 차를 무슨 수로 내가 컨트롤해서 타고 다녀 라고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행 모드를 보게 되면은 가속 모드가 컴포트, 스포츠, 프레드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컴포트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출력은 좀 약하더라도 가격 자체를 내린 차량들, 전륜에만 모터가 있거나 후륜에만 모터가 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차들이 보통 한 200마력 전후 정도 돼요. 그런 차 몰았을 때의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가속 페달의 반응이 그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봉인이 조금 더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거기에 즉각적인 가속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막 미친 듯이 천마력을 뿌리고 다니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플레드 모드를 안 써보긴 했는데 얘는 살짝 무섭거든요. 한 번만 써볼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극적인 가속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악셀 페달을 악셀 페달을 오씨 이 미친놈. 깜짝 놀래. 한 번만 까딱 해볼게요. 일단 이 모드 좀 다시 스포츠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초반에 모터가 돌아갈 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반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다음부터는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은 RPM이 어느 정도 올라붙어야지 최고 출력이 나오고 설정에 따라서는 최대 토크도 고RPM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약간 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뭐 지금 속도에서 가속이 붙으면 얼마나 붙겠어 하고 플레드 모드로 딱 전환한 다음에 엑셀 페달을 싹 밟았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속도가 말할 수 없는 속도가 돼버리더라고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컴포트 모드에서 악셀 페달의 무게가 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 회생 제동 자체도 약간 좀 센 편이에요. 근데 타사 브랜드의 전기 차량들 타보게 되면은 회생 제동을 하다못해 한 2가지 정도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EGMP 플랫폼의 전기차들을 타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뭐 최대 4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의 범위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회생제동을 끄고 다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 값이 그냥 정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엑셀 페달을 밟으면은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차는 다시 서서히 정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더라도 차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홀드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셀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정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 페달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가속을 하던 상황에서 조금 가속의 양을 줄이고 싶다, 아니면은 속도를 조금만 낮추고 싶다, 이럴 때 조절을 조금 미세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차량의 구매를 생각 중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시승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 S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컴포트, 자동, 스포츠 이렇게도 되어 있긴 하지만은 승차감에서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5단계로 또 쪼개고 핸들링도 컴포트와 스포츠 5단계로 쪼개놓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승차감은 최고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고 핸들링은 스포츠 모드로 좀 짜놨단 말이에요. 이게 저속에서는 이 세팅의 차이가 제법 납니다. 일단은 부드러움으로 맞춰놓으면 차고가 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단함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노면의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는 편인데, 부드러움으로 하면은 희석시켜서 전달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고속주행의 안정감을 위해서 좀 단단한 승차감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승차감을 좀 단단함에다가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승차감을 단단함에 조금 더 쪼여본다 라고 하면은 더 단단해지네요. 어느 정도로 단단해지냐면은 악셀레이터에 약간 이렇게 힘을 딱 줬을 때 차가 앞으로 싹 치고 나가는 것, 그런 것까지 되게 다이렉트하게 전달될 정도로 이 정도에서 더 단단해질 수가 있군요. 노면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통통 튄다 싶을 정도로까지 단단해집니다. 승차감을 다시 부드러움에 맞춰 놓으면은 확실히 부드럽긴 하네요. 승차감 세팅이라든가 핸들링 세팅에 대한 피드백이 상당히 확실한 편이에요. 모델 S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감도 역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놔둬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컴포트로 하면은 왜 이렇게 가벼워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가벼운 편이에요. 이게 저속으로 가면은 확연하게 더 가벼워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은 고속주행 환경이라서 조금은 어느 정도 무게감은 있는 편이네요. 가속에 대한 피드백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선택할 수 있고 승차감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차의 성격이 확연하게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고요 7곡입니다 제가 왜 7곡에서 섰냐면은 배터리 50%일 때 어디까지 올 수 있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48%, 아까 전에 50%일 때 부미쯤이었거든요. 남은 주행거리는 149km입니다 모델 S 플레드를 탄 이상 한번 써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해서 제로 100 2.1초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긴 하죠. 없긴 한데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드래그 스트림 모드라는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많이 보셨죠? 사선에 이렇게 쫙쫙쫙쫙 지나가는 속도를 낼 때 쓰는 그런 모드인데, 드래그 스트림 모드를 누르고 그러면은 최대 성능을 위해 컨디셔닝 중 좀 무섭긴 한데 컨디셔닝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일상 주행에서는 뭐 절대 쓸 일이 없을 거고 놀이기구, 놀이동산 같은 느낌인 거죠. 제로 100 2초라는 것 자체가 수치적인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는 안 들어왔지만 루시드 에어가 나오면서 뭐 1000마력이 넘네 막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테슬라가 맞불을 놓기 위해서 만든 차가 바로 이 모델 S 플레드거든요. 거의 지금 한 4분 지났거든요. 이때 배터리 소모량이 은근히 있네요.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최대 성능 준비 완료. 하는 방법은 왼발로 브레이크를 꾹 밟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야 이 미친 이거는 자동차의 영역이 아니잖아 이 미친놈들아. 멀미날 것 같아. 와 정신이 살짝 멍해집니다. 이런 무서운 걸 왜 만들었어. 웬만큼 빠른 차 탔을 때 이렇게 하는 느낌이랑 차원이 달라요. 얘는 약간 놀이기구 타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피가 뒤로 확 쏠리는 느낌 들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겠지만 진짜 완벽하게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 아니면은 웬만하시면은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와 미친놈들 미친놈들 진짜. 내비게이션이 또 먹통이 됐네요. 어차피 저는 지금 카카오 내비 보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이유를 찾아가지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저 솔직히 이거 너무 기대한 물건이거든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이 탑재되어 있고 더 확대된 오토파일럿이 옵션으로 있고, 그 다음에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물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4단계 5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은 아니고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선에서 테슬라가 선보일 수 있는 모든 ADAS를 다 넣은 기능이죠. 이거 FSD 장착된 차구나.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ADAS가 활성화가 됩니다. 막히는 지역에서 오늘 오토파일럿을 활용을 해봤거든요. 앞차랑 차간 간격을 좀 상당히 많이 벌려놓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어떤 국가입니까? 운전자분들이 그걸 참습니까? 안 참죠. 막히는 도심 환경에서는 솔직히 처음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환경에서 제가 오면서 찍진 않았지만 계속 써봤거든요. 왜 테슬라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요. 레인 센터링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량 앞에 간격과 맞춰갖고 악셀링을 하고 브레이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스무스하고요. 카메라 안 돌리고 있을 때 사실 앞 차량이 뭐 때문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뒷차까지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간격도 딱 잘 맞춰가지고 그런 급제동에도 상당히 반응을 스무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계속 놓고 있잖아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를 띄워주긴 띄워줍니다. 근데 그 경고를 띄워주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네, 매우 깁니다. 이제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요크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정전식은 아닙니다. 토크 감응형이에요. 방향지 시등을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차선 변경 해주거든요. 딱 한 차선만 변경해주고 알아서 딱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옆에 도로의 공사 현장이잖아요. 오토파일럿이 만약에 야 운전자 네가 개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자기가 해제를 합니다.
경고를 울려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뭔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직접 압력을 주게 되면은 오토파일럿이 풀리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필드 테스트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잡한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오토파일럿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상당히 명확하고 운전자한테 좀 신뢰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오토파일럿을 쓰는 사람들이 오토파일럿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NVH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연기관의 엔진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내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기역학 지수 자체가 좋다 보니까 풍절음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면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 편인데, 이 차량이 지금 옵션으로 21인치짜리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도 상당히 폭이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주파음이 살짝 들리긴 합니다. 근데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들리는 정도는 아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시트에 이 목 뒤쪽으로 해가지고 외부 소음을 좀 판단하는 그런 마이크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을 하고 22개의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는 거죠. 해서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 세팅이 와, 오디오 미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이스 있는 음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미쳤네요. 이퀄라이저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예 다른 노래처럼 들리게 세팅값이 어마무시합니다. 전기차는 이래야지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은 주행 중이지만은 뭐 충전 중이거나 그럴 때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콘텐츠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밀실 안에서 사운드 막 빵빵하게 터지고 그러면은 개인 영화관이거든요. 오디오 진짜 좋습니다. 자, 드디어 부산 암남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시 54분.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노인네 운전했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촬영 저 혼자 하잖아요. 중간에 카메라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요. 이것저것 은근 할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행할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빨리 쏘거나 좀 그렇게 주행하지 않고 아주 무난무난하게 주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의 충전도 없이 서울 상암에서 부산 암남공원까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충전 이후에 419km를 주행했다고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의 잔량은 얼마냐? 무려 18%나 남았습니다. 타이트하게 한 100km 정도는 더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차 가지고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 충전량만 100% 있으면은 못 갈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주행하면서 에어컨을 계속 켜놨어요. 수동 설정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22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뭐 거의 계속 켜놓은 상태로 주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다시 슈퍼차저를 찾아서 가봐야 됩니다. 충전해야 되니까요. 날이 밝으면은 여태까지 시승한 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비게이션은 아직도 제가 7고 휴게소에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사실 빨리 반납하러 강남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뒷좌석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글라스 루프가 있어가지고 사실 헤드룸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보다 키가 조금만 더 크다라고 하면은 살짝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머리카락이 살짝 닿는 이 정도니까 주먹이 2개가 조금 안 되게 들어갈 정도로, 휠베이스 긴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등받이가 살짝 누워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 레그룸에 대한 공간 자체는 살짝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전기차는 전기차라고 느껴지는 게 바닥이 좀 높아서 발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트를 항상 내려놓고 운전을 하는 경우인데 조금 좁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22개 스피커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귀 옆쪽에 스피커 이런 것도 다 있고 독서등 그 다음에 옷걸이 같은 것들 다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백 포켓이라든가 이런 거는 딱히 없고요. 아주 앙증맞은 크기의 도어맵 포켓 정도는 있다. 뒷좌석 하단부에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를 냅뒀어요. 뒷좌석의 공조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에어벤트가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바람이 나오는 양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죠. 근데 이 차가 워낙에 좀 조용하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제가 NVH적인 특성도 괜찮다고 했고, 근데 이 좁은 곳에서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송풍량을 좀 많게 하면은 비곡성 소리 같은 게 조금 나오긴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들을 많이 즐길 수 있거든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도 뒷좌석에서는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좀 많이 아래로 떨어져야 돼가지고 보기에 그렇게 편한 위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 암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도 무려 버튼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 이 뒤쪽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 락업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컵홀더가 조금 앙증맞게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팔 길었을 때 편안한 정도의 길이는 되는 것 같고, 이거를 들쳐내면은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는 수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수납 공간 조금만하게 있고요. 리클라이닝까지는 좀 지원이 안 되고 대신에 폴딩은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트렁크도 뭐 잠깐 온 김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선반이 있는 형태인데 이 아래 보면 또 히든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밑에 이 배기 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선반이 딱히 들어가진 않네요. 시트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긴다고 해가지고 확 앞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가가지고 또 당겨줘야 되겠네요. 예, 6대4 형태로 이렇게 폴딩이 지원이 되고요. 2열 시트 쪽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평평하기는 그래도 뭐 나름 평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약간 여기 라운드 처리를 줘가지고 인위적으로라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은 있습니다. 폴딩했을 때 공간 자체는 상당히 큰 편이고 당연히 트렁크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또 이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백팩 하나 넣었을 때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 백팩 2개까지는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워셔액 넣을 수 있는 주입구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레이존이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아요. 네. 모델 S 프레드 모델을 타고 부산까지 와봤습니다. 테슬라의 첫 경험인데 테슬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테슬라를 고집하고 테슬라를 찬양하는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승이라는 게 결국에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만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는 하는데 돈 있으면 한 대 사고 싶네요. 자, 모델 S 플레드는 상당히 상징적인 녀석이에요. 루시드라는 브랜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일반적인 승용 세단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 세단인데 여기에다가 모터를 3개를 박아서 1020마력을 내고 제로백이 2.1초 이런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 S를 산다라고 하면은 플레드를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시무시한 출력을 갖고는 있긴 한데 일반인들이 어디다가 쏟아낼 데가 없거든요. 잠깐 해봤는데 이거는 일반 도로에서 할 게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이 모델 S를 산다라고 하면은 기본형 있잖아요, 롱레인지. 그 모델 같은 경우가 이 차량에 대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FSD를 넣고 이 차를 출고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도 훨씬 길거든요. 저는 약간 그렇게 타시는 게 어떨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어제 오늘 타면서 이 영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일론 머스크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